지금 일본이 또 한 번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진보다 무서운 한 여고생이 내뱉은 한마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언에 일본 정부까지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소문의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유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볼까 해요. 저는 가가와현에 위치한 다카마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번화한 도쿄가 아니라 한적하고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지방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옛 도심 거리와 새 건물이 뒤섞여 있었고, 저마다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편안했죠. 어릴 때부터 저는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믿고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인 타카하시 고이치는 지역 국회의원이었고, 동네 주민들에게 꽤나 신망이 높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식탁에서 우리 일본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어쩌면 그 말씀이 너무 당연하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죠. 사실 저는 아버지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연설하러 나가면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선거철이면 현수막에 적힌 아버지 얼굴이 마을 여기저기를 가득 채우니까요. 자연스럽게 저 역시 아버지가 늘 옳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도 한국 관련 수업을 접할 때마다 일본이 조선반도를 근대화했다고 배우곤 했습니다. 선생님조차 일본의 노력 덕분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교과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믿었고, 교실에 앉아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역시 우리 일본인들은 대단하구나 하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 대신 할머니 타카하시 미나가 반겨줬습니다. 저를 위해 늘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깊은 슬픔을 간직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가 저에게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먼 옛날 어린 소녀가 전쟁 소용돌이에 휩쓸려 멀리 끌려갔는데 저는 무심코 듣고 넘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라고만 여겼거든요. 할머니는 옛 고향의 집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리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늘 한국은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한국은 발전하지 못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아버지가 말씀하는 역사관이 일치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활달한 성격이라고 해도 세계사나 국제관계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적힌 걸 믿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치 운명처럼 마음을 흔드는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친구와 이야기하던 중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리는 이런 거 안 봐라고 물었어요. 저는 시큰둥하게 한국 드라마가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대답했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봐. 요즘 인기 많은 작품은 작품성도 괜찮고 생각보다 참 흥미로워.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웃으며 보여준 몇 장의 사진은 묘하게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사진 속 서울 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세련된 건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이 활기찬 표정으로 걷고 있었어요. 일본보다 후진적이라는 인식과는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평소처럼 대문 앞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 궁금했지만 그 감정을 굳이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아버지가 선거 준비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한국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자꾸 드라마로 떠들어대지?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친구가 보여준 그 사진이 떠올랐죠. 거기에 비친 도시의 모습이 과연 제가 알고 있는 발전이 더딘 나라가 맞을까 하는 작은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 동화 속 소녀가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는 묘사가 있었는데 혹시 할머니가 말하려던 게 한국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저는 금방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설마 우리 할머니가 한국과 관련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살짝 심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수십 년간 숨겨온 진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사계절 중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할머니 집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순간이죠. 그날도 할머니의 오래된 다다미 방에서 녹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구부정한 손가락으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죠. 상자 위에는 희미한 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 소녀가 있었단다. 소녀는 아름다운 마을에 살았어.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푸른 산과 진달래꽃이 보였지.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시작됐어. 소녀는 가족들과 헤어져 머나먼 나라로 끌려갔지. 날마다 공장에서 손가락이 찢어지고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일했단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셨어요. 굽어진 손가락, 거친 손마디, 희미한 상처들. 그 순간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손과 이야기 속 소녀의 손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 나라에서 소녀는 친절한 눈을 가진 남자를 만났어. 소녀는 그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만 밤마다 꿈에서 고향의 산, 진달래꽃, 그리고 가족들을 보았어.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할머니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나무 상자를 열고 계셨어요. 안에는 한글로 쓰여진 이름이 있는 낡은 천 조각이 있었죠. 할머니는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유리야,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내가 다 알게 될 거야. 그날 이후로도 할머니는 계속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이제 저는 달리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 목소리에 서린 그리움을 느끼며 그리고 점점 깨달아갔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할머니의 방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보니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처음 듣는 억양이 느껴졌어요.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속 소녀는 다름 아닌 할머니 자신이었고 그 머나먼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가슴이 떨렸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진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동안 저는 매일 밤 할머니의 이야기를 새롭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던 것이 이제는 할머니의 생생한 기억처럼 다가왔어요.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날 밤,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실의 하얀 커튼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리는 정막 속에서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단단한 힘이 느껴졌어요. 유리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가냘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실 때면 늘 그랬듯 지금도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내 서랍 속에 파란 봉투가 있단다. 그걸 가져오려.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의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서랍 맨 아래칸 겨울옷 사이에 파란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표면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봉투 모서리는 누군가 자주 만진 듯 닳아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할머니께 건넸어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펜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작은 산골 마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이 보였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오래도록 참아온 비밀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어요. 심장이 멈춘 듯했습니다. 사진 속 소녀가 바로 할머니라니. 그 소녀의 눈빛은 제가 알던 할머니와 달랐어요.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1943년 18살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왔지. 당시 6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왔단다. 여성들 중에는 나처럼 공장에서 일하거나 더 끔찍한 경험을 한 이들도 많았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어요. 해방 후에도 돌아갈 수 없었단다. 한국에 두고 온 가족 소식도 모른 채 예할아버지와 결혼해서 여기 정착했지. 하지만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숨겨야 했어. 내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못했단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을 경계했는지,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는지. 그건 아픈 역사의 무게였던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리야,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단다. 한국에 가서 내 가족을 찾아줄 수 있겠니? 이 편지를 전해주렴. 내가 아직 그들을 잊지 않았다고. 할머니의 말씀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80년 세월을 건너는 여정이었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꼭 찾을게요. 약속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 아버지의 신념, 그리고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할머니의 고백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버지에게는 친구들과 오사카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는 순간, 양심의 가책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마치 제가 저만의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의 손은 평소보다 차갑고 약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말없이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피의 연결을 더 강하게 느꼈죠. 다음 날 아침, 미카와 저는 나리타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미카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지만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 할머니의 고향이자 아버지가 그토록 경계하던 나라.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넓고 화려했어요. 마치 미래의 도시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일본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미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인천공항은 18년 연속으로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야.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도로 양쪽으로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그 사이로 보이는 산 풍경. 할머니가 그리워하던 그 산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높게 솟은 빌딩들, 빛나는 네온사인 세련된 사람들. 이게 아버지가 말하던 후진국인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일본의 도쿄 메트로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핸드폰 신호가 끊기지 않았어요. 명동거리를 걸으며 일본과의 차이점을 더 느꼈습니다. 거리의 활기, 사람들의 패션 감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 카페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결제를 위해 지갑을 꺼내려는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있었거든요. 미카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 중이야. 거의 모든 곳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 숙소에 짐을 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한강은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강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 디지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최신 기술들의 전시장이었어요. 접히는 스마트폰, 투명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로봇. 제가 항상 일본이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믿었는데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녁에 강남 거리를 걸었을 때였어요. 세계적인 브랜드 매장들, 최첨단 의료시설,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보셨을까요? 만약 보셨다면 왜 항상 한국을 깎아내리셨던 걸까요? 둘째 날에는 할머니가 준 주소, 부산 동구의 한 마을로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KTX로 약 2시간 30분 거리. 미카는 흔쾌히 부산 여행에 동의했어요. KTX를 탈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최고 시속 305km, 일본의 신칸센과 맞먹는 속도였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들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을까? 고개를 돌려 창밖의 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산맥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이 할머니의 이야기 속 풍경과 겹쳐졌어요. KTX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치고 어딘가 정겹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할머니가 남긴 주소는 동구의 좁은 골목 어딘가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봄이 지났음에도 몇몇 집 마당에는 아직 늦은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가파른 골목을 오르다 숨이 턱에 차올랐을 때 문득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어요. 오래된 작은 집, 그 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손이 할머니와 닮아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제 발음이 서툴렀지만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웃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의 본명, 김미나, 1943년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소녀.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린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제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할머니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을 찾은 거예요. 김준호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5살 어린 동생. 할아버지 집 벽에는 옛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중 한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린 소녀와 소년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소녀의 눈빛이 할머니와 똑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오랜 세월 동안 누나를 찾으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후에도 소식이 없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다고요. 할머니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한국에 남겨진 가족들의 그리움. 우리의 가족사는 한국과 일본의 아픈 역사와 함께 얽혀 있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지만 여전히 같은 하늘, 같은 산이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할머니가 어린 시절 뛰어놀았을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 안에 스마트폰으로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할머니와 동생의 80년 만의 재회. 화면 속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지만 두 분의 눈물 어린 미소는 그 어떤 만남보다 진실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부산에서의 시간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할머니의 동생과 그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 그들은 제게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과 이별할 때 마치 오래된 친구와 헤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을 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본의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어떻게 이 진실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기쁨에 가까워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는 여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오사카에서 뭘 보고 왔냐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거짓말을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어요. 오사카가 아닌 한국에 다녀왔다고, 그리고 거기서 할머니의 가족을 만났다고.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 충격, 그리고 혼란이 그 얼굴에 교차했어요. 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지만 할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강제징용의 아픔,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에 대해.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점차 충격과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서재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기셨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얼굴은 밤새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맑아진 듯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더 이야기해달라고.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 첨단 기술의 현장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들. 아버지는 특히 할머니의 동생 사진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 얼굴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한 듯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보수적인 뉴스 채널 대신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셨어요. 한국에 관한 책들도 읽기 시작하셨고, 심지어 한국어 학습 앱도 다운로드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저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할머니의 가족들이 일본에 올 의향이 있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가을이 시작될 무렵, 우리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동생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긴장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지만 점차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쌀쌀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죠.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숨겨왔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은 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들과 재회한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아버지도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던 아버지가 이제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부산 방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후 저는 미카와 함께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교사들은 처음엔 안색을 표했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접근에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겨울방학에는 한국 가족들이 다시 일본을 방문했어요. 할머니의 80번째 생일 파티에서는 김치와 스시, 불고기와 사시미가 한 테이블에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때 더욱 풍성해지는 모습이 우리 가족 같았어요. 봄이 오자 우리 가족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고향의 모든 것을 다시 만져보셨어요. 부산의 한 카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생겨났어요. 저는 이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하고 싶었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아버지의 미소에는 지지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화해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틀 속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작게나마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디디면 그동안 쌓아왔던 두려움과 오해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작은 시작일 뿐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이 바뀌었나요? 댓글로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